패권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폴레옹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바꾸려는 찰나에서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09년 5월에 벌어진 아스페른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은 나폴레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년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쓸던 프랑스의 무적 신화가 깨진 순간이었죠. 적들은 크게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전세가 뒤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주 후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을 파문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적들에게 엄청난 선전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후계자인 오스트리아 황제와 교황이 모두 나폴레옹에 맞서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이 승리의 여운에 취해 주저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전쟁을 벌일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죠. 카를 대공은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반면 나폴레옹은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엔나 근처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집결시키기 시작했어요. 유럽 각지에 흩어진 프랑스군을 소집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 요한 대공의 오스트리아군과 싸우고 있던 의붓아들 외젠 드 보아르네의 이탈리아군이 북상했습니다. 마르몽 원수의 11군단도 달마티아에서 급히 이동해 왔죠. 베르나도트 원수의 작센구 군단까지 모든 가용 병력이 소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려 했거든요. 나폴레옹의 군세는 놀라운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초기 9만 명에서 16만 4천 명의 병력과 544문의 대포를 갖춘 거대한 군대로 변모했죠. 반면 카를 대공의 군대는 총 12만 8천 명의 병사와 414문의 대포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는 프랑스군이 우세했지만 오스트리아군은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지 6주 후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다뉴브강 도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자들이 견고한 다리를 건설해 아스페른에서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요. 아스페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뉴브강의 급류에 의해 다리가 파괴되어 증원과 보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프랑스군에게 다뉴브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폴레옹이 선언했을 때 유럽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1809년 7월 4일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프랑스군은 로바우 섬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병사들은 묵묵히 명령을 따랐어요. 이번에는 이전의 아스페른이나 에슬링이 아닌 동쪽의 그로스 엔체르스 도르프로 진격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하 지점을 선택한 것이죠. 이 지역은 곧 프랑스군의 포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544문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으며 오스트리아군 전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카를 대공은 프랑스군의 진격을 지연시킬 소규모 선봉대만 남겨두고 본대를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주력 결전을 피하고 시간을 벌려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새벽까지 마세나 장군의 4군단과 우디노의 2군단이 성공적으로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프랑스군 배치를 위한 견고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죠. 7월 5일 오후 1시가 되자 나폴레옹은 6마일에 걸친 평평한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오스트리아 본대를 향한 대진격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루스바흐강 100m 뒤편에 있는 바그람이라는 경사진 고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곳은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라살 장군의 경기병과 마세나의 4군단이 측면 우회를 위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적의 측면을 공격해 전선을 붕괴시키려는 나폴레옹의 전형적인 전술이었죠. 우디노의 2군단과 다부의 3군단은 바그람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정면 공격으로 적의 주의를 끌어 측면 공격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베르나도트의 작센 군단과 외젠의 이탈리아군은 중앙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적의 반격을 막고 전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죠. 오후 6시, 적의 정확한 전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바그람 고원에 대한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돌파를 통해 적을 제압하려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군은 전 전선에 걸쳐 오스트리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카를 대공의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강한 의지로 맞서 싸웠거든요. 황혼이 내릴 무렵 작센구 군단은 도이치 바그람 마을로 돌입했습니다.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양군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문제는 작센 보병들이 오스트리아군과 똑같은 흰색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아군에 의한 오인 사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센군은 혼란에 빠져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베르나도트 원수는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일시 철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죠. 신속한 돌파를 노린 나폴레옹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첫날 전투는 양군 모두에게 예상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되었어요. 그날 밤 양군 모두 야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병사들은 빛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다음날 전투를 준비해야 했죠. 카를 대공과 나폴레옹은 각자 다음날의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두 명장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승리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7월 6일 이튿날 나폴레옹은 다부의 3군단으로 오스트리아군 측면을 공격하는 동시에 다른 부대들의 국지적 공격으로 적을 견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베르나도트 원수가 독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작센군을 아더클라에서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이를 안 나폴레옹은 크게 분노했어요. 아더클라는 전장 중앙의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이곳을 잃으면 전체 전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황제는 즉시 탈환을 명령했지만 프랑스군과 작센군의 공격은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실패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이미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거든요. 오스트리아군도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카를 대공은 자신이 더 강력한 적과 맞서고 있음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벽 총공격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생 요한 대공이 1만 3천 명의 지원군을 이끌고 제때 도착해 좌측 공격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형제의 협력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하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요한 대공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군 중이었고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4군단이 정시에 그로스호펜에서 공격을 시작했지만 3군단은 명령을 늦게 받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군 우익 전체의 공격이 지연되었습니다. 동시 공격이라는 카를 대공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카를 대공은 4군단에게 다른 군단들이 준비될 때까지 단독 공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런 지연으로 오스트리아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다부는 오전 10시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 중 하나였던 다부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마르크 그라프 노이지들 마을에서는 치열한 보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총검을 앞세운 근접 백병전이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평원에서는 용기병과 후사르 부대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충돌했습니다. 서로의 측면을 노리는 치열한 기병접전이 벌어진 것이죠. 다부의 군단이 마을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스트리아군이 바그람 경사면에 더욱 견고한 새로운 진지로 후퇴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의 좌측면과 후방에는 심각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클레나우의 육군단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프랑스군을 격퇴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나폴레옹의 중요한 강 도하 지점인 에슬린까지 진격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함락된다면 프랑스군 전체가 고립될 위험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긴급히 좌측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공격을 위해 예비대를 보존하기로 하고 마세나의 4군단에게 전장을 가로질러 이동해 좌측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어요. 적의 코앞에서 이처럼 대규모 부대를 재배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적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 괴멸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시에르 원수에게 적 중앙을 향한 기병 돌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한 희생적인 공격이었지만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베시에르 원수의 말이 전사에 넘어지는 바람에 부하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지자 기병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바쁘게 만드는 전술은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기병 공격에 대응하느라 4군단의 이동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거든요. 4군단은 재배치를 완료해 클레나우의 군단을 후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세나는 승리의 총알라는 별명답게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나폴레옹은 전장 중앙에 80문이 넘는 대포들로 거대한 포대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대표적인 전술 중 하나였죠. 집중 포격으로 적의 대형을 파괴하고 프랑스군의 결정타를 위한 돌파구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포병의 황제라 불린 나폴레옹다운 전술이었어요. 거대한 포병진지에서 약 1만 5천 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수수밭에는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오후 1시경 나폴레옹은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포격으로 적을 충분히 약화시켰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부가 계속해서 적의 측면을 강타하는 가운데 좌측에서는 4군단이, 우측에서는 2군단이 진격했습니다. 전 전선에서 동시 공격이 시작된 것이에요. 중앙에서는 마크도날 장군이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8,000명의 이탈리아군을 3면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진 대형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무시무시한 연속 포격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3군단과 척탄병 예비대는 전진하는 프랑스군에게 격렬한 사격으로 맞섰습니다. 마크도날의 거대한 방진은 오스트리아군의 포격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쓰러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격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프랑스군도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으며 주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프랑스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린 오스트리아군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프랑스군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다부의 측면 공격이 점점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오스트리아군의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를 대공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죠. 결국 카를 대공은 군대를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전군이 괴멸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군의 철수는 훈련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를 대공의 지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승리했지만 그의 군대도 피로와 막대한 손실로 충격을 받아 효과적인 추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양군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바그람 전투는 참혹한 소모전이었으며 그때까지 유럽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격돌한 대전투였어요. 프랑스군의 승리는 전례 없는 희생을 치른 대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은 4만 1,500명, 프랑스군은 약 3만 7,5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사이 후 프랑스군은 츠나임에서 후퇴하는 오스트리아군을 추격해 따라잡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어요. 전투가 격화되자 카를 대공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2번 다시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인 프란츠 황제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츠는 크게 분노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국의 지원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프란츠 황제는 영국군과 합류해 나폴레옹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츠나임 전투 3주 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영국 상륙군이 스켈트강 하구의 바헤렌 섬에 상륙했습니다.
35척의 전열함과 3만 9천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프랑스 함선과 해군 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프랑스군의 성공적인 포격과 플리싱겐 함락으로 영국군 지휘관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의 지형이 생각보다 방어에 유리했거든요. 영국군은 네덜란드 해안 습지대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열병과 이질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약 4천 명이 사망했고 더 많은 이들이 나중에 평생 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12월에 영국으로 대피했죠. 프란츠 황제는 영국군의 참담한 실패 소식과 더 이상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장군들의 설득을 듣고 결국 나폴레옹과 화친을 맺기로 했습니다. 10월에 오스트리아는 쉐브룬 조약에 서명하며 프랑스 제국과 바이에른, 작센, 바르샤바 공국, 러시아의 영토를 양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은 350만 명의 인구를 잃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며 군대를 15만 명으로 제한해야 했어요. 또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참여해 영국 선박과 상인들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한편 나폴레옹의 가장 능숙했던 적수 중 하나였던 카를 대공은 형인 프란츠 황제와 심각하게 관계가 틀어져 다시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 한 번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황제에게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적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역 중에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베테랑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젊은 징집병들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1809년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폴레옹은 이제 막 승리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전역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전쟁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었거든요.